한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실장 이상원입니다. 오늘은 정치기본권의 중요성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죠. 어떤 고위직 어떻습니까? 그 공무원이랑 어느 게 더 체질에 맞으십니까? 체질은 모르겠고요. 예. 어쨌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걸 지켜야 되는 면도 예. 있고 또 말을 막 예. 자유롭게 못 하잖아요. 답답하시죠, 약간? 정치에서 제일 좋은 거는 말을 편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건데 일단 그 부분은 제약되니까요.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약간. 내내 예. 이렇게 자유롭게 한 삶을 살다가 예. 그것이 안 되니까 갖는 조심스러움은 있죠. 얼마 전에 이제 퇴임하셨죠. 김민석 총리가 공무원이 되고 나서 몇 개월 정도 지난 후에 뉴스 하이킥에 나와서 찍은 영상이에요. 몇 개월 동안 공무원 해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해서 답답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몇 개월간의 공무원 생활도 이렇게 불편한데 지금 우리는 30년에서 40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정치기본권이 아예 없죠. 우리는 얼마만큼 불편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 또는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공무원들에게만 정치적 동물이라는 본연의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것들을 제거해 놓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인권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치기본권에 대한 인권적 관점뿐만 아니라 노동권 또는 생존권적 관점에서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작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5,241만 원이에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한 2억 1천만 원 정도죠. 작년에 여러분들 가구 소입이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원이 좀 넘으셨습니까? 얼토당토하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서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럼 남은 돈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일부 특권층 또는 상위 자산가들에게만 배분되는 구조가 바로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상위 10%의 순자산의 점유율이 무려 46.1%예요. 이걸 보면 상위 10%가 우리나라 자산의 거의 50% 정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90%의 인구가 절반을 가지고 나눠 쓰는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불평등 지니지수로 따지면 무려 0.625%인데요. 이건 역대급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의 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사례라고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소득세를 한번 볼까요? 보통 우리가 총 국세 대비 2013년도에 22조에 불과했던 것이 2024년도에 59조 원으로 늘어났고요. 이걸 비율로 따지면 10.9%에서 17.2%까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무려 60% 가까운 통계가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최근 통계로 따지면 12.4%였던 것이 18.3%, 거의 50%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년 만에 2.5배가 늘었죠. 그러니까 명목소득은 계속 늘어났지만 실질소득이 떨어지고 있는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입니다. 올해 임금이 3.5%가 늘었죠.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임금 수준은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83.9% 정도에 불과하고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76% 또는 77%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는 이것을 100%로 맞춰야 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조합원들께서 공무원 노조가 좀 정치 투쟁하지 말고 임금 인상 투쟁, 수당 인상 투쟁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악성 민원 문제 해결, 또는 시간의 수당에 대한 적정한 보상, 또 임금에 대한 적정한 지급과 관련돼서 이 요구들 자체가 바로 정치적 요구이고요. 정치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요구사항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내죠. 정치 투쟁입니다. 수당 인상 또는 임금 인상은 어떨까요? 임금 인상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예산안을 짜서 국회에 올려서 국회에서 법률과 예산안이 통과돼야지 우리들의 임금과 수당들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합원들의 요구사항들은 바로 정치투쟁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근데 정치투쟁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인생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모순에 있다는 것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권력 획득 및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 국가를 다스리는 일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으며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다른 정의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인 데이비드 이스터는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 이것이 바로 정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에서 발생한 가치, 즉 국부라는 게 있죠. 그 국부를 어떻게 권위적으로다가 그 구성원들한테 나눌 것이냐, 이것이 바로 정치라는 것이에요. 2024년도 국내 총 생산액은 2,556조 원입니다. 공무원들의 인건비는요, 44조 8천억 원 정도에 불과하죠.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총 생산액에서 1.75 정도고요. 인구 구성비로 따지면 2.25 정도예요. 그러면은 아까 그와 같은 정의에 기초했을 때 공무원들에게도 2.25 정도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으로 배분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공백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공백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에게 정치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정치하는 사람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치는 그냥 니네들 해, 우린 열심히 일할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올바른 관점인지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직업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정치인이 무려 223명, 변호사가 23명, 교수가 16명,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무려 87.3%가 이와 같은 기득권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민과 관련돼서 또 노동자들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들이 편성이 제대로 될 일이 만무하겠죠. 나이대로다가 구분해 봐도요, 70대가 1.7%, 60대가 33.3%, 그리고 50대는 50%, 40대가 10%, 30대가 4.7%에 불과합니다. 20대와 그 이하는 빵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가장 젊은 국회의원이 진보당의 손솔 의원인데요. 95년생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 세대들을 대변할 국회의원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20, 30대 유권자 비율이 이 당시에요. 그 2024년도 총선 당시에 28.6%였어요. 그런데 20, 30대 국회의원이 몇 프로였죠? 4.7%였죠. 그리고 60대 이상은 유권자 수로 따지면 한 32% 되는데요. 국회의원 수로 따지면 한 34%가 넘기 때문에 적정한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50대는 구성비로 따지면 19.7%에 불과한데 국회의원 수로 따지면 무려 50%입니다. 세대를 과대 대표하고 있는 게 바로 국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계층, 계급별로다가 국회는 매우 왜곡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러다 보니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결과가 계속적으로 도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의회연맹에서 전 세계 청년 의원 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겼는데요. 대한민국은 155개국 중에서 142위로다가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청년들의 삶은 어떨까요? 6개월 넘게 노는 청년이 6만 명이고 장기 실업은 22년 만에 최악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쓰나미가 밀려온다는 것인데요. AI로 인해서 청년 실업 문제가 부동산보다도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금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공사회 복지 지출 규모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악위권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무려 28년 중에서 25년 정도를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영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 노조가 공개적으로 총선에서 노동장을 지지하고요, 자신들의 노동 조건들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독일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퇴직하지 않고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면 해당 기간 동안에 의원직을 수행을 하고 떨어지면 다시 복귀해서 공무원직을 수행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출마하기 위해서는 퇴직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처우가 또는 권익이 지속적으로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모든 나라가요, 정당 가입, 정당 후원, 선거운동들을 다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모든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죠. 남미 같은 경우도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4개 정도의 국가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노동자 또는 진보 정권들 또는 좌파 정권들이 의회 권력과 정부 권력을 장악해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삶이 점점점 나아질 수밖에 없겠죠. 유럽 같은 경우도요,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로 정당을 만들어서 짧게는 20, 30년, 길게는 60년에서 70년 가까이를 집권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 세계 행복지수는요,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이런 국가들이
행복한 나라 1, 2, 3, 4등이에요. 그럼 이런 그 원동력은 뭘까요? 바로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이슬란드가 조직률이 1등입니다. 근데 행복지수 3위죠. 덴마크는 2등인데 2등입니다. 행복한 지수. 그리고 핀란드는 3등인데 행복한 지수 1위고요. 그리고 스웨덴은 4등인데 행복한 지수 4위죠. 그러니까 노동조합 조직률과 국민들 행복 지수가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영국의 사학자들이 뽑은 최고의 총리는 클레멘트 애틀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45년도에 노동당의 선거 압승을 통해서 총리가 된 이후에 3년 만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총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훌륭해서 이와 같은 복지국가를 만든 점도 있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강요들, 이 정부의 강요들 37명 중에서 10명 정도만이 엘리트였고요. 무려 절반이 넘는 19명이 노동조합 간부들,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이와 같은 복지국가를 만들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더 평등하고 더 행복하고 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좋은 왕이 나타나거나 좋은 귀족 또는 자본가들이 친노동자적이기 때문에, 아니면 좋은 정치인이 나타나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직접 정치를 통해서 만들어냈다는 점을 우리한테도 접목시켜서 우리 공무원들도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실제로 우리가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것, 이런 구상까지 가지고 노동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고 정치기본권 투쟁에 우리가 총력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2500년 전에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우리가 악을 선택해 놓고선 선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공무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국회의원들을 뽑고, 또는 공무원 연금을 계약할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매우 자기 모순적이고 어불성설입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노동조합 활동가, 노동조합 간부였어요. 금속노조위원장을 2번 하면서 5고까지 치렀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브라질에서 대통령을 3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친노동자 정책, 친서민 정책을 펴서 룰라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장관들을 대동하고 최대의 빈곤 지역 북동부 피아 위주를 방문했습니다. Em Balsas e agradeço a você a oportunidade de conhecer, para que nunca mais nós sejamos tratados como se fosse a parte pobre do mundo. O que o nosso povo precisa. 가난과의 전쟁은 포미제로, 즉 기아 퇴치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됐고 바로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도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우리들의 운명을 맡기는 행보를 계속 해나가는 게 맞겠는지, 아니면 우리 양경수 위원장인데요. 양경수 위원장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노동조합을 책임지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검증받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서 우리나라를 한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맡겨보는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지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은 1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교사가 한 50만 명 되죠. 170여 명인데요. 여기에다가 성인인 자녀 또는 배우자까지 합치면 무려 400만 정도의 유권자들입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1, 2위의 격차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15대부터 21대까지 격차들이 쭉 나오는데요. 보통 108만 표 이내에서 무려 4번이나 당락이 결정됐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우리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공무원 연금을 일방적으로 계약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겠다, 또는 공무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대통령을 이번에 뽑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공약을 과연 정치인들이 내세울 수 있을까요?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들을 정치인들이 무시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치적인 기본권을 획득하는 순간 여러 가지 노동조건이 후퇴되는 것들도 막아낼 수 있고, 우리들의 생존권을 강화시키는데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기본권은 인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생존권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공무원노조는 수년 전부터 정치 기본권 쟁취를 전략 과제로 놓고 투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 기본권의 쟁취 없이 우리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인간은 자신이 노예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정치분권 없이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사회 정치적 또는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 과제라는 점을 꼭 인식해 주시고 공무원 노조와 함께 투쟁으로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